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뭐 몇 개 안 되긴 하는데 그거 조금만 복습합시다. 일단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수동보호 규정이라는 거를 배웠어요. 그렇죠? 수동보호 규정이라는 거를 자, 우리가 저 수동보호 규정이라는 걸 쓰는 이유는 우리가 회로를 해석할 때 공통된 어떤 전류의 흐름을 좀 같이 좀 그러니까 같은 공통된 전류의 흐름을 잡아보자라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수동보호 규정을 우리가 만족하는 경우와 만족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는데 수동보호 규정을 만족하는 경우를 우리가 가정을 하면 어떤 소자가 있고 그 소자의 전 위가 왼쪽을 플러스 오른쪽을 마이너스라고 했을 때 이때 수동보 기준을 만족하도록 전류의 방향을 설정해 주면 자, 전류를 나타내는 전류의 흐름을 나타내는 화살표의 머리 끝이 여기 전 위를 나타내는 기호의 플러스 방향 쪽으로 들어가도록 전류를 설정해 주면 수동보 기준을 만족해 준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했었냐 하면 자, 전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뭐 순간 전력 혹은 평균 전력이라는 게 있었는데 직류 전원을 우리가 다루는 현 시점에서는 순간 전력이나 평균 전력이나 사실 크게 차이는 없다 그랬죠. 자, 전압 곱하기 전류를 우리가 뭐 정확하게는 사실 순간 전력인데 그냥 뭐 전력이라고 씁시다. 자, 저 전력을 구할 때 있어서 이 전력 값이 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단선 이거예요. 수동부 규정을 만족하도록 우리가 전압과 전류를, 그러니까 전류의 방향을 설정해 뒀을 때 그 두 개의 곱이 양수면, 양수면, 양수면 에너지, 자, 소모 혹은 흡수라고 우리가 부른다. 자, 음수인 경우는 자, 에너지를 공급하는 경우를 얘기한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자, 여기 그러니까 뭐 그때 예를 들었던 게 몇 가지 있었는데 가령 이렇게 봅시다. 소자가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5볼트라고 하고 자, 이쪽 방향으로 2A의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면은 자, 지금 전압을 나타내는 플러스 방향은 위쪽이에요. 그리고 전류는 어떻게 흘러? 자, 전체적으로 아래쪽에서 위쪽 방향으로 흐르지.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돼? 수동부호 규정을 만족할 수 있도록 전류의 방향을 설정해 줘야 된다 그랬죠. 자, 지금 수동부호 규정을 만족하도록 설정하려면 전류의 방향을 뒤집어 줘야 돼요. 맞아? 그래서 이 방향으로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전류 값이 마이너스 2A가 되겠지? 그러면 전력 P를 계산하게 되면 5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하게 되니까 마이너스 10이 되고 자, 음수 값을 갖기 때문에 이거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라고 얘기하면 된다 그랬어요.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엔 이게 중요한 얘기였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을까? 이제 오늘 2장으로 넘어가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자, 질문이 없으면 우리 2장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지금 우리 이 장에서는 어떤 것들을 배울 건지는 지난 시간에 간략하게 보긴 했었지. 자, 그래도 같이 한번 봅시다. 다시. 자, 우리 기본 법칙이라는 것을 배울 거고, 우리가 배워야 되는 기본 법칙에 이제 크게 네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자, 오메 법칙이라는 것이 있었고, 그다음에 키르호프 법칙, 그다음에 전압 분배, 전류 분배라는 거를 해야 된다고 했었지.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했던 얘기 중에 중요한 얘기가 뭐였었냐면은, 자, 우리가 이제 전압 분배와 전류 분배를 얘기할 때, 어떤 저항 혹은 소자의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자, 두 개의 서로 그러니까 두 개의 쌍을 이루는 그러니까 페어를 이루는 노드가 있다고 합시다. A라는 노드와 B라는 노드가 있다고 하면 자, A라고 하는 노드에서 B라고 하는 노드로 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만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직렬 연결이에요. 그래서 자, 요거를 이 사이에 뭐 소자가 여러 개 있어도 상관없어. 그냥 어떤 소자를 거치더라도 갈 수 있는 길이 딱 하나만 있는 경우 우리가 직렬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소자들은 직렬 연결로 연결된 소자들일 뿐이에요. 맞죠? 자, 이 경우에는 자, 우리가 전류는 어떻다 그랬지?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떤 점을 잡아도, 그러니까 길이 하나인 경우에는 어떤 점을 잡아도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같은 크기의 전류가 흘러요. 가령 여기서 전류가 이 방향으로 2A다. 라고 하면 여기서 잡아도 2A하고 이 방향이고 여기서 잡아도 2A하고 이 방향인 거야. 알겠죠? 자,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전류는 동일해요. 모든 소자가. 달라지는 거는 전압의 것이 달라져. 그래서 자, 전압 분배 법칙이라고 하는 이것은 직렬로 연결된 경우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봅시다. 자,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야.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전류는 동일하고 전압은 달라진다. 근데 그 전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는 여기 전류 분배 법칙을 배우면서 배울 건데 결론적으로는 자, 아까 그 소자가 여러 개 있다고 했잖아요. 그 소자들 각각이 가지고 있는 저항의 크기가 있다고 하면 저항의 크기에 비례해서 나누어져요. 괜히 지웠구나. 자, 뭐 이제 결론적으로 한번 일단 얘기를 하고 하면 쉬우니까. 자, 여기 있고 자, 여기 저항이 하나, 뭐 두 개, 세 개 있다고 합시다. 자, 1옴 그리고 얘가 1옴, 2옴, 3옴이라고 하자. 그리고 자,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라고 하고 아니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고 전류 이 방향으로 흐른다고 하고 자, 6볼트가 여기 사이에 걸려 있다고 할게요. 이해되지? 그렇지? 자, 그러면 VAB는 얼마?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제 뭐 지난 시간에 한 거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번만. 자,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인데 지금 B쪽,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이 어디예요? VAB라고 쓰여져 있으면 뒤쪽, 아래첨자의 뒤쪽에 써 있는 게 기준이잖아. 자, 기준점이 마이너스 쪽이고 거기서 A 쪽을 바라봐요. 마이너스 쪽에서 플러스 쪽을 바라봤으니까 일단 올려다본 거지. 그럼 부호는 뭐야? 플러스. 그리고 그 안에 쓰여져 있는 요 크기만큼 올려다본 거죠. 그게 얼마야? 플러스 6볼트니까 6볼트. 그래서 VAB는 6볼트예요. 자, 그러면 자, 여기 플러스 6볼트에서 시작해서 어쨌든 여기 사이를 지나서 0볼트가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6볼트가 요 안에서 적당히 나눠져야 되잖아요. 그 나눠지는 기준이 결국 전압 분배 법칙이라는 거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 나눠지는 것을 우리가 나누어주는 기준을 우리가 전압 분배 법칙에 의해서 나눠준다고 하는 거고 그 기준이 저항의 크기에 비례해서 나눠져요. 6볼트고 지금 전체가 지금 1, 2, 3이니까 1대 2대 3의 비율로 나눠진다고 하면 1볼트, 2볼트, 3볼트가 걸린다라고 보면 돼. 그리고 여기서 직렬 연결이니까 뭐가 동일해? 전류의 값은 동일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자, 병렬 연결 봅시다. 병렬 연결의 경우에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주보는 한 쌍의 노드가 있고 근데 노드와 노드 사이를 갈 수 있는 길이 여러 개 있는 경우야. 1옴, 2옴, 3옴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여러 개의 길이 있는 거고 자, 이런 경우에 자, 지금 자, 여기를 우리가 플러스라고 보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여기를 마이너스라고 봅시다. 그리고 여기에 걸려있는 전압 6볼트 그리고 여기를 뭐 0볼트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A와 B 사이에는 그러니까 여기도 아까랑 마찬가지로 VAB라는 거는 6볼트가 되는 거겠지. 그렇지? 자, 병렬로 연결되어 있고 지금 그 사이에 6볼트의 전압이 걸려 있어요. 그러면 자, 1옴 저항의 양단에는 얼마만큼 걸려 있냐는 거야, 전압이. 지금 보면은 자, 요 선상에서 달라진 거 하나도 없죠. 전압 상승도 없고 전압 강화도 없다고 봐야겠지? 그러면 0볼트가 여기까지는 적어도 유지가 되겠지. 그리고 요 선상에서도 나눠지기는 하지만 전압이 올라가거나 낮아질 일은 없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요 위치들까지 다 그냥 0볼트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위치들은 다 6볼트야. 그러면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병렬로 연결된 소자들에는 모두 동일한 전압이 걸려 있어요. 단 달라지는 거는 전류는 달라질 거야.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봤을 때, 자, 큰 물줄기가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그게 세 가지 길로
나눠져서 들어가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 나눠져서 들어간 만큼 작아지겠지. 어쨌든 큰 거. 대신에 아니, 지금 계산이 좀 애매한데, 뭐 가령 3A의 전류가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이 정확하지 않아요? 3A의 전류가 들어온다고 하면은 그 3A의 전류가 각각 나눠져서 들어가겠지? 그렇죠? 그리고 나눠져서 들어간 게 다시 합해졌으면 원래 값으로 가야겠지. 그렇지? 중간에 없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럼 3A라고 얘기합시다.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일단 지금 방금 얘기했던 거 들어온 전류의 합과 나간 전류의 합은 동일하다라는 것이 우리가 좀 이따 배울 키르호프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이따 다시 그러니까 지금은 전체적으로 어떤 걸 배울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자세하게는 좀 이따 할 거예요. 중요한 거. 자, 전압의 크기는 동일하고 전류의 크기는 나누어질 거예요. 나누어지는 기준을 우리가 전류 분배 법칙에서 배울 건데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해 봅시다. 자, 저항이라는 게 어떤 거죠? 좀 이따 이제 딱 페이지 하나 넘기면 나오는데, 자,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힘이야. 자, 1옴, 2옴, 3옴이 있어요. 어떤 게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힘이 클까? 당연히 숫자가 큰 게 크겠지. 그러면 전류를 방해하니까 커지면 커질수록 전류값이 작아질 거고, 그러니까 값이 작아지면 전류의 흐름이 더 원활하니까 더 값이 커지겠지. 그래서 자, 이 경우는 저항의 크기에 반비례해요. 이해되지? 자, 저항이라는 게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건데 그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전류의 값은 작아져야 될 거고 반대로 작아질수록 전류의 흐름이 좀 더 원활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류의 크기에 반비례, 저항의 크기에 반비례해서 나눠진다. 것이 전류 분배 법칙이에요. 자, 그러면 요거를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오음의 법칙을 들어갈 건데 오음의 법칙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저항이 뭔지라는 거를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음의 법칙, 뭐 노드, 가지, 루프 뭐 이런 걸 배울 거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Y 델타 변화는 배우기는 하지만 어쨌든 연습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몫이 될 수도 있다. 그래도 뭐 문제 몇 개는 당연히 풀어줄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자, 저항이라는 거예요. 저항이라는 거는 아까도 이제 설명했지만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능력을 얘기해요. 그러면 저항은 크면 클수록 전류가 흐르기가 어려워. 자, 그러면 자,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저항이라는 거는 자, 요렇게 정의를 해요. 뭐 사실 이게 중요한 거는 아니고 자, 지금 여기서 뜻하는 얘는 이제 뭐 비례 상수에 해당되는 거고 여기 있는 요걸 봅시다. A라고 하는 것은 그 면적이에요. 그러니까 저항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의 면적이 있겠지. 그리고 L이라고 하는 것은 저항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어쨌든 자갈밭이 있어. 응? 차가 이렇게 다니기 불편한 길이 있어. 자갈밭이 있는데 그 자갈밭이 좁은 것보다는 그래도 넓은 게 운전하기 편하겠지. 그렇지? 그리고 그 자갈밭이 길게 펼쳐져 있는 것보다는 짧은 게 편하겠지. 딱 그 느낌이에요. 네. 그 단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그래도 그러니까 전기의 흐름이 조금 더 수월할 거고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어려워지겠지. 그러니까 짧고 넓은 게 좋아. 그러니까 전기를 흘려준 입장에서는. 근데 뭐 사실 그거를 뭐 문제 삼아서 내가 문제를 낼 일은 없지만 일단 개념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렇게 저항이 정의가 된다. 그리고 저항이라는 거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능력을 얘기한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여기 쓰여져 있는 저 식이 오음의 법칙이에요. 자, 오음의 법칙은 저항 회로에서 전압과 전류 사이의 관계식이야. V는 뭐 곱하기 I라는 저 관계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기 사이에 들어간 비례 상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비례식에 들어가는 저 값이 저항이라는 거예요. 자, V는 IR이라고 외워도 되고 그거를 이렇게 해서 돼요. I는 R분의 V, 그다음에 R은 I분의 V라고 이거는 반드시 외워야 돼. 그렇지? 우리가 프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법칙이에요. 계속 나올 거야. 계속 나올 거고 모르면 문제를 전혀 풀 수가 없어. 자,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한테 어떤 회로가 주어져 있을 때 오음의 법칙을 이용해서 그 회로의 어떤 소자의 값을 전류, 전압, 저항 중에 두 개만 주어지면 나머지 하나는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비어있는 값을 구할 수 있는지를 항상 먼저 확인하는 게 좋아요. 알겠죠? 그렇게 하고 나머지를 풀면 좋겠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지금 여기 터미널과 터미널이 있고, 다시 말하면 노드와 노드가 있고, 그러니까 노드와 노드 사이를 갈 수 있는 길이 지금 하나예요. 그렇지? 하나니까 분류는 어떤 방향을 잡아도 크기와 방향이 같을 거고, 그 사이에 저항 R이 존재해요.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자, V라고 하는 전압이 저항의 양단에 걸려 있는 전압이고 위쪽을 플러스 아래쪽을 마이너스로 봤을 때 자, 전류의 흐름이 지금 수동보 규정을 만족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I 값과 V 값이 양수라고 가정했을 때 쟤는 에너지를 소모하는 소자겠지. 둘을 곱하면 그러니까 P라고 하는 값이 V 곱하기 I인데 그게 양수니까. 그렇죠? 자, 그렇고 지금 요 저항 값을 우리가 모른다라고 했을 때 R은 우리가 옆에 있는 식을 잠깐 컨닝하면 I분의 V로 해서 풀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연습하는 것이 여기 있어요. 같은 그림이고 지금 보면은 자, 지금 저항이 3옴인 경우와 1kg인 경우에 대해서 자, 전류 I를 구하라고 하는 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 공식을 우리가 이 공식 갖고 하면 안 되지. 전류 I를 써야 되지. 자, I는 R분의 V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 여기서 I 값을, 전류 값을 알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 공식이고, 그때에 각각의 값들을 더해주면, 아니, 그러니까 대입해주면 돼요. 3옴 저항이니까 3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전압 값이 얼마야? 여기 V라고 하는 게 6V로 정해져 있어요. 아, 여기 소문자로 썼었는데 대문자로 쓰여져 있긴 한데, 자, 여기 값이 6V고, 아래쪽 마이너스, 위쪽 플러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6V가 들어가고 2A의 전류가 흐르겠지. 자, 그리고 지금 여기에 만약 6V 걸려 있다고 하면 전류의 방향대로 갔을 때, 자, 여기 저항을 거치면서 6V만큼 전 위가 내려가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전압 강하라고 얘기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전류 I를 구하는데 저항이 1kΩ이야. 1kΩ분의 6V가 되는 거고, 자, 1kΩ은 몇 옴? 1000옴, 그치? 네. 10의 3승 혹은 1000옴. 네, 그래서 이걸 나눠주면은, 자, 6mA가 되죠. 이해돼요? 밀리암페어는 10의 마이너스 3승에 해당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이미 뭐 들어봤을 수도 있는 식인데, 그걸 다시 한번 저거 반드시 외워야 돼요. 알겠지? 어떤 형태로든 하나만 외우면 되겠지. 그러면 뭐 그걸로 변형하면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력 P라고 하는 거는 V 곱하기 R이었잖아. 그치? 요 식을 조금 변형하는 거를 해보면 자, V 대신에 IR을 대입하면 I 제곱 R로 쓸 수도 있겠지. 그치? 그리고 여기 I 대신에 R분의 V를 대입하면 R분의 V 제곱으로 쓸 수도 있겠죠. 그쵸?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변형이 되는 거예요. 자, 전력 P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압값과 전류값을 구해서 알고 있다. 그러면 V 곱하기 I로 하면 돼. 근데 문제에 전류값과 저항값만 나와 있다. 그러면 그때는 I제곱 R로 계산해 주면 되죠. 아니면 R분의 V제곱으로 계산하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변형한 형태로 대입을 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 있을까요? 없어. 쉽지? 자, 여기서는 이제 좀 다른 얘기를 좀 할 건데 개념은 같아요. 어떤 개념이냐면 요거 되게 되나? 자, 지금 위에 써 있는 얘기는 뭐냐면 자, 전류의 방향이 있고 그게 마이너스 단자 쪽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수동보 규정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죠. 자, 그러면 지금 이 경우에는 원래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지? 위쪽을 플러스 아래쪽을 마이너스로 하게 된다면 V1인데 마이너스 V1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V1에 해당되는 값이 전류 I 곱하기 저항 R이야. 이거 이해돼요? 음.
근데 여기서 V1에 대해서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값을 넘겨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I 곱하기 R이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해돼? 음.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오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거예요. 전력의 공식에다가 우리가 I 대신에 뭐 R분의 V, 그다음에 V 대신에 IR을 대신 대입하게 되면 전력의 공식이 I제곱 R 혹은 R분의 V제곱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요거를 좀 봅시다. 자, 저항이라고 하는 거는 전기, 그러니까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능력이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반대 개념, 그러니까 좀 약간 뭐 이렇게 파지티브하다 그래야 되나? 긍정적인 개념으로 바꾸게 되면 전류를 전도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전류를 얼마나 잘 흘려주는지에 대한 거를 정의할 수 있는 어떤 단위 혹은 뭐 개념을 도입하기 위해서 자, 저항의 역수라는 거를 도입을 해요. 그걸 우리가 컨덕턴스라고 해요. 그냥 딱 이거야. 자, 저항이 방해한 능력이니까 저항의 역수를 하면은 오히려 전류가 얼마나 잘 흐르는지를 나타내는 게 되겠죠. 그래서 R분의 I로 정의를 해서 자, G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저거를 컨덕턴스라고 하는데 자, 단위를 좀 우리가 신경 써 봅시다. 저항의 단위는 우리가 옴이라고 해요. 여기 그 뭐지? 컨덕턴스의 단위는 자, 옴을 뒤집어. 그리고 모라고 읽어요. 자, 영어로 OHM. 그래서 우리가 저거를 옴이라고 쓰거든. 그러면 저걸 거꾸로 읽어. 그러면은 그게 뭐가 돼? 그래서 자, 저항의 단위는 우리가 옴이라는 단위를 쓰고 컨덕턴스의 단위는 모라는 단위를 쓴다. 그거 잘 기억합시다. 그래서 자, 전류를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컨덕턴스로 정의한다. 자, 그리고 이거 좀 잘 이해합시다. 앞으로 이제 좀 많이 나올 얘기인데 자, 단락회로라는 게 있고 개방회로라는 게 있어요. 자, 단락회로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영어로 얘기하면은 이제 short circuit이야. 그래서 뭐 이렇게 가끔 가다가 뭐 쇼트났다 그렇게 뭐 이렇게 흔히들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단락되었다는 얘기예요. 단락된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자, 저항이 0인 경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노드와 노드가 있는데 노드와 노드 사이를 그냥 이상적인 도선으로 연결한 경우에 우리가 저항이 0으로 봐요. 그러면 자, 어떤 전압이 걸려 있고 전류가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저항값이 0이야. 그러면 전류 I는 R분의 V로 정의가 될 텐데 여기서 전압은 어떤 값을 갖는 아니 그러니까 영어로 쓰면 안 되구나. 대략적으로 뭐 한 10V의 값을 갖는다고 합시다. 근데 저항값이 0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 무한대의 전류가 흐르겠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화재 위험이 있는 경우가 되겠죠.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그 아두이노 키트를 뭐 조만간 이제 조교통에서 나와줄 거고 아두이노 키트를 받아서 실험을 할 때 항상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여러분들이 이제 폐회로를 만들잖아요. 폐회로 안에 저항이 그러니까 아무리 뭐 좀 작은 저항이라도 저항이 하나 있어야 돼. 저항이 없이 전원과 도선만을 연결하면 서킷이 타요. 열이 날 수 있고 열이 발생하면 여러분들이 혹시나 화상을 입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꼭 주의합시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꼭 한 해에 몇 명씩은 태워먹고 뭐 불도 내고 그래. 다 주의합시다. 알겠죠? 예. 우리가 사용하는 도선이 그러니까 이상적인 도선은 아니기 때문에 저항이 있지만 그 저항이 굉장히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전류가 다 도선으로 흘러버리기 때문에 그 도선이 이제 타거나 이제 뭐 간혹 가다가 피복이 벗겨지는 경우에는 이제 화상도 입을 수 있거든. 그래서 그런 것만 좀 주의하면 되고. 자, 오픈 서킷이라고 하는 거는 개방 회로예요. 말 그대로 회로가 끊어진 거야. 회로가 끊어져 있다는 얘기는 전류가 흐를 수 없는 경우를 얘기해요. 자, 그러면 자, I는 R분의 V라는 거고 자, 개방 회로라는 것은 전류가 흐르지 못하는 경우라고 얘기했지. 자, 전압은 어느 정도 걸려 있더라고 봅시다. 뭐 10V의 전압이 걸려 있어. 그리고 이것이 자, 결과적으로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전류가 0이니까. 전류가 흐르지 못한다라는 거는 전류 값이 0으로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저항이 얼마면 되겠어? 무한대의 저항이 걸려 있으면 전류의 값이 0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개방회로라고 하는 것은 저항값이 무한대예요. 단락회로라고 하는 것은 이상적인 도선을 우리가 가정했을 때 저항값이 0인 경우에 해당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요 아래쪽에 그려져 있는 파란색 요 그림처럼 자, 단락회로예요. 단락회로는 그 어떤 노드와 노드 사이에 저항값이 0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걸려 있는 전압값은 0이 되겠죠. 그렇죠? 개방회로예요. 지금 요 사이가 끊어져 있는 거고 개방회로는 전류의 값이 0이 되고 그리고 또 뭐 저항값은 무한대가 돼요. 이제 요 밑에 있는 얘기는 지금 그냥 듣고서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나중에 인덕터 커패시터를 가서 이제 좀 다룰 때 얘기를 다시 할 건데, 자, 인덕터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류 정상 상태라고 하게 되면 그냥 직류 전원이 그 인덕터가 이제 들어가 있는 회로에 꽤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 그 인덕터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전체 서킷이 전압과 전류의 값이 그냥 일정한 값을 유지하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직류 정상 상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자, 직류 정상 상태에 도달했을 때 인덕터라고 하는 이 소자는 그냥 이상적인 도선으로 계산을 하면 돼요. 계산이 굉장히 쉽겠지, 그렇죠? 자, 직류 정상 상태를 가정하고 문제를 푼다라고 하면은 인덕터는 우리가 그냥 이상적인 도선으로 보면 돼. 무시해도 된다는 거예요. 자, 커패시터는 반면에 직류 정상 상태라는 것에 도달하면 개방회로로 보면 돼요. 끊어져 있다고 보면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그냥 그러니까 들었다는 기억만 남겨도 나중에 우리가 5장에 가서 다시 다룰 거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얘기가 있고 지금 중요한 건 뭐냐? 개방회로와 단락회로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개방회로는 우리가 앞으로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앞으로 자, 전원을 없애고 문제를 푸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전압원을 없애고 전류원을 없애는 경우가 있는데 자, 전압원을 없앤다라는 얘기는 뭘까? 여기 5V 전압원이 있어요. 자, 전압원의 역할은 뭐냐면 아래쪽 뭐 A, 위쪽 B라고 했을 때 A와 B 사이에 위차를 5V를 유지해 주는 게 전압원의 역할이죠. 그러면 전압원이 없어지면 뭐가 없어지면 돼? 전위차가 없어지면 돼. 그러면 우리가 자, 앞으로 또 문제를 풀 때 자, 전원을 없애자 혹은 뭐 소스 킬링을 하자라고 이제 얘기할 때가 있을 거예요. 뭐 당장 언제 나오냐면 우리가 이제 등가 합성 저항, 저항이 여러 개 있을 때 그 저항을 하나로 만드는 거를 이제 우리가 조만간 하게 될 텐데 그때에 우리가 전원은 없애고 하게 돼요. 전원을 없앨 때 자, 전압원은 어떻게 없앤다? 얘를 단락시키면 돼. 전압원의 역할이 전 위차를 유지해 주는 건데 전압원이 없어지면 전위차가 없어지면 되는 거고 전위차가 없다는 거는 양단의 전위차가 0이라는 얘기죠. 그 얘기가 결국은 여기 있는 것처럼 단락되었다라고 얘기하면 된다는 거지. 자, 전류원의 역할을 전류원을 자, 전류원의 역할은 뭐예요? 전류를 흘려주는 역할이지. 그렇지? 지금 이 경우에는 뭐 이게 뭐 3A다라고 하면은 자, 아래쪽 그러니까 B에서 A 방향으로 3A 전류를 만들어주는 게 전류원의 역할이에요. 어쨌든 전류 값이 있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전류원을 없앤다 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전류의 흐름을 0으로 만든다는 거지. 자, 회로에서 전류의 흐름을 0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주면 되죠. 그래서 자, 전류원을 우리가 없애자. 없애고 회로를 해석하자라고 하면 이 부분을 끊어주면 돼. 그래서 개방 회로로 만들어주면 전류원이 없어지는 것과 같은 효과예요. 알겠죠? 그래서 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가 이상적인 뭐 전압원은 내부 저항 0이고 뭐 그다음 전류원은 무한대의 저항을 갖는다 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뭐 그런 얘기가 여기랑 연결이 되는데 그냥 그 얘기는 그냥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 자, 단락회로와 개방회로라는 것이 있고 자, 단락회로는 저항이 0 그리고 그 양단에서의 전 위차가 0이 되는 경우를 얘기하고 개방회로는 전류의 흐름을 끊어주는 거고 저항의 값이 무한대로 되는 것이 단락회로 그리고 개방회로가 된다. 그리고 전압원 같은 경우에 없애게 되면 우리가 단락회로로 만들어주면 되고 전류원 같은 경우에 없애게 되면 우리가 개방회로로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를 기억합시다.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할까요?
정민아, 질문 없어? 자, 그럼 봅시다. 자, 알렉산더 책 교재에 있는 예제 2.1이에요. 자, 소자에 흐르는 전류는 2A이고 소자의 양단에 인가된 전압이 120V일 때, 자, 전류가 2A고 전압이 120V일 때 소자의 저항 값은 이라고 했어요. 자, 저항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오메가 법칙의 기본식이 V는 I 곱하기 R이잖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저항 R이지. 그러면 R은 I분의 V이고 전류 여기서 문제에서 보면 2A 전압 120V 그러면 얼마? 60ohm이 되겠죠. 자,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알겠지? 자, 그럼 예제 2.2를 봅시다. 자, 아래 회로에서 전류 I, 컨덕턴스 G, 그리고 전력 P를 구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30V의 전압원이 있고 거기에 5kΩ의 저항이 있어요. 자, 그러면 전류부터 구해봅시다. 지금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 있고 그 전류의 값이 I죠. 자, I는 R분의 V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V 값이 얼마일까? 자, 이렇게 볼 때 뭐 눈빛을 보니까 아직 좀 흔들리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아래쪽에 그냥 그라운드를 하나 좀 잡아주면 편해요. 알겠죠? 그라운드를 잡아주면 자, 요 접지 기준으로는 여기 0V예요. 0V고 자, 여기가 그러니까 그라운드를 잡아주면 편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저기 30V 전압원이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단자 쪽과 플러스 단자 쪽에 전 위차를 30V만큼 만들어준다는 거야. 만약에 여기가 5V였고 여기가 5V라고 한다면 이 30V 전압을 거치고 나서는 35V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계산이 좀 귀찮잖아. 그렇지? 그러면 그 기준을 마이너스 단자 쪽의 기준을 0으로 만들어주면 편하죠. 그렇죠? 0으로 만들어주면 이거를 지나면 그냥 요 위쪽은 그냥 30V가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보면 자, 여기 0V고 일단 여기까지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요 내가 빨간색 표시한 요 영역은 다 0V예요. 그리고 30V의 전압원을 거치면서 우리가 전압 상승이 일어나지.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올라갈 때. 그러면 요 30V 전압을 거치고 나서 내가 주황색으로 표시한 요 위치들은 저 도선들은 다 얼마야? 30V의 값을 가질 거야. 이해돼? 그러면 이제 요거가 우리가 문제죠. 그쵸? 자, 위쪽을 플러스 아래쪽을 마이너스를 잡았을 때 여기 마이너스 쪽은 0V, 플러스 쪽은 30V잖아요. 그럼 V 값이 얼마겠어? 30V는 30V인데 아래쪽을 마이너스로 잡았을 때 플러스 30V가 되는 거죠. 자, 그럼 V 값이 30V니까 지금 전류의 방향이 I고, 아니, 전류가 I가 지금 위쪽에서 아랫방향으로 흐르고 있고, 저항값이 5kΩ이니까 5kV분의 자, 30 하게 되면 지금 얼마? 6mA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컨덕턴스 G를 구하래. 자, 컨덕턴스 G는 우리가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요? R분의 1로 구한다 그랬지. 자, 저항의 역수예요. R분의 1. 그러면 5kΩ분의 1이니까 이거는 자 0.2 밀리모가 돼요. 근데 저기 써 있는 단위가 또 특이한 게 하나 있지. S라고 쓰여져 있지. 자, 컨덕턴스의 단위가 두 개를 써요. 모라고 쓰기도 하고 여기 있는 것처럼 S라고 쓰고 읽는 거는 지멘스라고 읽어요. 어떻게 써도 상관없어. 모라고 써도 되고 지멘스라고 써도 돼. 알겠죠? 음. 자, 그래서 0.2 밀리지멘스 혹은 밀리모가 된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전력을 구해야 되죠. 전력 P는 위에서 전력 P는 자, V 곱하기 I로 합시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이 다 나왔으니까 자, 전압 30V 그리고 전류 6mA 그러면 180mW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소모하는 전력이고 180mA가 된다라고 얘기해주면 되겠죠. 뭐 소모하는 거는 그냥 연습한 거고 그냥 저기서 얘기하라 그러면 180W라고 밀리와트라고 써주면 돼요. 이해돼? 음.
자, 오음의 법칙 다시 이제 얘기하면은 우리가 일단 우리가 지금 이번 학기 그리고 다음 학기에 거쳐서 우리가 해석하는 요 회로 해석의 우리가 가정은 선형 소자라는 것을 가정할게요. 그러니까 선형 소자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비선형 소자 이게 지금 비선형 소자에서 나오는 응답이고 이게 선형 소자에서 나오는 응답인데 선형 소자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냥 1차원적인 저 직선상으로 매핑된다. 그러니까 결과가 1차원적인 직선으로 그릴 수 있다라는 게 일단 선형 소자를 얘기하는 거긴 한데 예측 가능하다는 게 특징이에요. 지금 내가 A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값을 알고 있고 B라고 하는 값에 대한 값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C라고 하는 값에 대한 값을 몰라도 얘네 둘을 가지고 추측할 수 있지. 그렇지? 직선을 두 점만 알고 있으면 직선을 그릴 수 있잖아. 그리고 그 직선상에 놓여 있다고 하면은 내가 모르는 어떤 값을 추정할 수 있는 거잖아. 이것이 예측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선형회로이기 때문에 예측 가능해. 근데 지금 요 비선형 같은 경우는 내가 이 위치에서의 값을 알고 이 위치의 값을 아는데 그러면 이 위치에서 값을 내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느냐? 모르지. 그렇죠? 비선형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회로는 이런 회로가 아니라 자, 모든 것을 이제 선형 정항 혹은 선형 소자라고 가정을 하고 선형 회로라는 가정하에 예측 가능한 회로다라고 가정하에 문제를 풀게 되어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만 물어봅시다. 자, 선형성이라는 거를 들어봤지. 자, 선형성이라는 거를 우리가 아까 예측 가능성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두 개의 점이 있으면 세 번째 점을 우리가 예측 가능하다라는 얘기였잖아. 자, y는 AX라고 하는 직선이 있다고 합시다. A가 기울기죠. 그렇죠? 그러면 자, X1이라고 하는 어떤 점에서의 결과를 Y1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X2라고 하는 점에서의 결과를 Y2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Y1이라고 하는 값은 얼마가 되겠어? AX1. 그렇지? Y2라고 하는 값은 얼마가 되겠어? AX2가 되겠지. 그러면 자, X3라고 하는 점이 있어. X3라고 하는 점은 X1 더하기 X2로 정의를 해요. 그러면 그것의 결과를 Y3라고 보자는 거예요. 그럼 Y3는 AX3가 되는데 AX3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AX3 대신에 X1 더하기 X2를 대입해도 되죠. 그렇죠? 정의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결국 뭐야? AX1 더하기 AX2가 되겠지. 이거를 다시 쓰면 Y1 더하기 Y2가 돼요. 그러면 X3라고 하는 것이 이런 관계를 가지면 결과로 나오는 Y3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게 선형성을 얘기해요. 그냥 말로 줄여서 간단히 표현하면 선형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비례성과 가산성. 지금 이건 가산성에 대한 얘기인데 가산성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한다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비례성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할 건데 결과적으로 이제 어떤 우리가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지금 당장은 아닌데 조만간 한 3월 말쯤에 이제 회로 해석하는데 좀 재밌는 걸 한번 해볼 거예요. 그 회로가 되게 복잡해. 복잡하고 거기에 이제 전원이 이제 뭐 임의의 전원이 있어. 그럼 그렇고 이제 그 임의의 전원의 크기를 이제 추정하는 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자, 1볼트 전압원이 걸려 있다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쫙 풀어. 근데 이제 어떤 특정 위치에서의 전류값을 알려줬어요. 근데 그 전류값이 뭐 3A가 되는데 이렇게 쭉 했더니 그 위치에서 전류값이 1A가 나왔어. 그러면 일단 1볼트라고 하는 가정은 틀린 거지. 이게 달라졌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선형 회로이기 때문에 단순히 3배를 곱하면 돼. 3볼트가 되면 여기가 3A가 될 거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야. 그게 비례성이에요. 가산성과 비례성을 우리가 합해서 선형성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루는 회로는 선형 회로다라는 거 잘 기억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만 더 하고 이제 쉴 건데 지금 여기 나온 얘기가 그 얘기예요. 자, 여기 V는 IR이라고 하는 게 R을 아니 저기 뭐지? 기울기로 왔을 때 전류와 전압 간의 관계식을 우리가 1차원 선형 직선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게 이제 리니어라고 얘기를 하면 자, 어쨌든 그거예요. 자,
y는 kx라고 하는 거 있다고 하면 각각 x를 k가 여러 개 나서는데 a, b 한다고 봅시다. x를 ax로 바꾸게 되면 전체 결과도 a, b 된다는 거야. ay가 된다는 거야. 자, 이게 비례성. 방금 얘기했던 그런 예예요. 알겠지? 그리고 지금 가산성이라는 건 아까 이제 보여줬지? x1 더하기 x2가 x3라고 했을 때 y3라고 하는 거는 y1 더하기 y2의 결과가 같다. 그걸 이제 가산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지금 일반적인 곱셈식은 당연히 선형성을 만족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미분 적분식도 선형성을 만족을 해요. 우리가 1학기 마지막 부분에서는 1차 회로와 2차 회로를 배울 텐데 1차 회로와 2차 회로는 1차 미분 방정식과 2차 미분 방정식, 그러니까 1차 미분식과 2차 미분식으로 표시가 될 텐데 그렇더라도 선형성을 만족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 비례성과 가산성의 결합을 우리가 선형성이라고 한다. 자, 비례성은 입력의 상수를 곱하면 출력에도 같은 상수를 곱한다라는 얘기이다. 가산성은 어떤 입력의 합에 대한 응답이 각각 분리된 입력들에 대한 응답의 합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다. 자, 요거는 나중에 내 수업 말고 공업수학 아마 지금 듣고 있을 텐데 공업수학에서 또 선형성 얘기 다시 나올 거예요. 그때 질문을 하도록 해요. 나한테 하지 말고. 자, 그래서 지금 요 얘기 이제 다시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선형 회로라고 하는 것은 입력과 출력의 선형 또는 정비례 관계에 있는 회로이고, 자,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결과를 이렇게 A1, X1 뭐 저기 어쩌고저쩌고 했을 때 거기에 뭐 K배가 더 곱해지면 전체 결과에도 K배가 곱해진다라는 얘기이고, 지금 Y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으면 이거를 우리가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뭐 복잡하게 얘기되는데 다 잊어버려도 되고 그냥 선형성이라는 걸 만족해서 요거는 좀 기억합시다. 자, 입력 결과에 K배가 되면 혹은 A배가 되면 출력 결과도 A배가 되는 회로를 우리는 보고 있다라는 것만 좀 기억을 합시다. 자, 근데 단 이렇게 제곱항이 나오게 되면 요거는 우리가 선형성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돼요. 알겠지? 그래서 요 전력을 구할 때에는 좀 조심해서 구해줘야 돼. 요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 오메오법칙은 배웠어요. 배운 거야. 알았지? 오메오법칙은 배운 거고, 이제 두 번째 나와야 될 게 이제 키르요프 법칙이라는 걸로 넘어갈 건데, 키르요프 법칙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드라고 하는 것과 룹이라는 거를 좀 알아야 돼요. 근데 이미 뭐 노드라고 하는 거는 여러 번 이제 앞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이미 개념은 잡혀 있는데, 뭐 몇 가지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만 좀 집중적으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지금 여기 뭐 브랜치라고 되어 있는데 브랜치라고 하는 것은 전화번 또는 뭐 저항 등 한 개의 요소를 나타낸다라고 했는데 뭐 저거는 일단 됐고, 자, 노드라고 부르기도 하고 마디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러면 자, 그러니까 소자는 지금 우리가 보는 소자들은 다 두 개의 터미널이 있다 그랬죠. 이제 세 개의 터미널이 있는 경우도 있긴 있어. 근데 적어도 내년까지 아니 내년 올해 2학기 때까지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두 개의 그러니까 터미널이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소자와 소자가 연결될 때 그 터미널들끼리 연결되면 그 사이가 노드라고 보면 돼요. 소자와 소자 사이에 연결되는 부분들을 다 노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보면은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가지의 연결점, 그러니까 소자들의 연결점을 얘기하게 되는 거고, 자, 루프라고 하는 거는 회로에서의 모든 폐회로를 얘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은 자, 여기 A라고 하는 점이 있죠. 노드예요. 그리고 B라고 하는 것도 노드예요. 그러면 여기도 노드가 될 수 있어. 여기도 당연히 노드야. 그리고 자, 이거는 뭐 대략적으로 알겠잖아. 그치? 주의해야 될 거. 자, 노드예요. 하나의 노드야. 하나의 노드야. 이거를 잘 파악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개념이냐면 자, 우리가 노드라고 하는 거는 어떤 소자와 소자 사이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 개념 잘 기억해. 소자와 소자 사이에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큰이라기보다 어떤
도선이 쫙 깔려 있는데 그 사이에 소자가 없으면 그냥 그거는 하나의 노드로 봐도 무방해요. 해석하기 편하도록 생각을 해. 알겠지? 자, 그럼 여기 보면은 자, 지금 왼쪽 회로와 오른쪽 회로가 같은 회로예요. 같은 회로인데,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보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나는 왼쪽에 있는 회로를 조금 더 그러니까 좀 편하게 생각하는 입장이기는 해요. 오른쪽 회로보다는 나는 왼쪽 회로가 더 좋거든. 그러면 문제에 오른쪽 회로와 같이 나타나 있으면 이거를 이렇게 좀 펴서 그려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만약에 왼쪽 회로보다는 오른쪽 회로가 더 편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노드를 합쳐서 그려주면 돼요. 자, 그럼 이게 같은 노드냐, 다른 노드냐 중요한 이유는 자, 하나의 노드는 같은 전위 값을 가져요. 가령 이런 거야. 지금 보면은 아래쪽을 여기 그라운드가 잡혀 있다고 봅시다. 아래쪽에 그라운드가 잡혀 있다고 하면은 지금 아래쪽은 다 0V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지금 보면은 내가 주황색으로 표시된 요 위치들은 다 동일한 전위 값을 갖겠죠. 0으로. 그치? 이해돼? 그러면 하나의 노드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고 그러면 위쪽 같은 경우는 얘도 하나의 노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돼? 다 같은 전압값을 가질 거예요. 이 위치상에서는. 그리고 아까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자, 마주보는 그러니까 노드 1이라고 하는 큰 노드가 있고 노드 3라고 하는 큰 노드가 있다고 하면 어쨌든 마주보는 한 쌍의 노드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노드와 노드 사이를 갈 수 있는 길이 총 4개가 있는 거지.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얘네들은 각각 어떤 연결? 병렬 연결로 되어 있어요. 병렬 연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얘는 요거 2개 다 합해서 요거 그리고 요거는 각각 하나씩 이거 2개 합한 거 그다음에 각각 하나씩의 같은 전압이 걸려 있겠지.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모든 소자에 동일한 전압이 걸려 있고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해서 나눠서 들어간다라는 것이 우리가 뒤에서 배울 뭐 전류 분배 법칙에 대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거 좀 잘 기억합시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자, 도선으로만 연결되어 있어. 그러니까 소자가 없이 도선으로만 연결되어 있을 때는 얘는 그냥 동일한 하나의 노드로 잡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쭉 이제 뒤쪽으로 갈수록 이제 노드 전압이라는 것을 구할 거예요. 어떤 마디, 어떤 위치에서의 전압값을 구해야 되는 경우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면 뭐 각각의 노드에서 다 구할 필요가 없고 하나의 노드를 볼 수 있다면 그냥 하나로 합쳐서 구하면 계산이 조금 더 간단해지겠지.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보면 돼요. 자, 그래서 밑에 있는 글씨를 읽어봅시다. 자, 노드 1과 노드 3는 자, 컨덕터, 그러니까 도선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고, 자, 그 사이에 소자가 없는 경우야. 자, 그 사이에 소자가 있으면 그때는 합치지 못해요. 자, 소자가 없는 경우에는 하나의 노드로 취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앞으로 써야 될 중요한 또 팁 중에 하나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이제 여기부터 조금 정신을 좀 차리고 좀 잘 들어봅시다. 지금 보면은 자, 노드 전압이 이제 그러니까 모르는 미지의 것으로 되어 있을 때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가 특정 노드를 그라운드 처리를 해버려. 그러면 상대적인 값이 아니라 절대적인 값으로 이제 바뀔 수 있어요. 여기를 0V로 하면 자, 지금 만약에 여기에 뭐 3V의 전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아래쪽 마이너스 위쪽 플러스로 잡혀 있다고 하면 위쪽의 전압이 어떤 상대적인 값이 아니라 그냥 절대적인 값 3V로 정해져 버리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기 편하기 때문에 뭐 보통 그냥 그라운드가 없더라도 아래쪽에 그냥 그라운드를 잡아놓고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미지의 상수가 혹은 뭐 변수가 그냥 상수로 변해버린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라운드를 잡아주면. 자, 그리고 여기 하나의 노드를 레퍼런스 노드, 다시 말하면 이제 그 접지를 시켜서 우리가 계산한 경우들이 있다라는 얘기이고, 자, 지금 여기 우리가 이제 이미 했던 얘기인데 아래쪽을 3번 노드, 여기를 1번 노드, 여기를 2번 노드라고 했을 때, 자,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로 보게 되면, 자, 여기 3번과 1번 노드 사이의 전압을 우리가 어떻게 정할 수 있냐? 자, 3번이 마이너스 쪽이고 1번이 플러스 쪽이죠. 그러면 우리가 V
1, 3으로 적는 게 맞겠지? 3번을 기준으로 1번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마이너스 쪽에서 플러스를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플러스 값일 거고 그것을 우리가 뭐 V13으로 하게 되는데 지금 값을 우리가 지금 모르잖아요. 그러면 여기 그라운드 잡았으니까 여기 0이라고 보면 위쪽은 지금 V1, 그러니까 그라운드가 있다라고 치고 여기 V1이라고 보는 거야. 그러면 그 값이 어떻게 돼? V1 값에서 V0 0의 값을 뺀 것과 같겠죠. 이해돼요? 그라운드를 잡았고 지금 V13이라고 하는 것을 구하게 되면 위쪽 노드 1번 노드에서의 전압을 V1, 2번 노드에서의 전압을 V2라고 했을 때 V13의 값은 V1에서 V1에서 0을 뺀 것과 같고 그렇기 때문에 V1과 같은 값이 된다라는 얘기. 자, 그럼 두 번째 봅시다. 여기를 봅시다, 여기. 자, 지금 요거는 레퍼런스, 그러니까 그라운드를 끼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 그라운드를 끼고 있지는 않고 지금 마이너스가 어느 쪽? 여기. 오른쪽이 마이너스, 왼쪽이 플러스예요. 그러면 우리가 얘를 쓰게 되면 자, 오른쪽이 마이너스니까 레퍼런스, 그러니까 그 기준이 되는 거고 왼쪽이 지금 플러스니까 2번 쪽에서 1번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V12라고 쓰면 되겠지? 그리고 그 값은 어떻게 돼? 높은 쪽에서 낮은 쪽을 빼주면 되겠죠? V1에서 V2라고 하는 값을 빼주면 될 거예요. 자, 마지막. 여기 요거 봅시다. 아래쪽 마이너스 위쪽 플러스예요. 그리고 위쪽에 그러니까 2번 노드에서 전압이 V2예요. 그러면 자, 3번에서 2번을 바라보는 거니까 V23이 되겠지? 그리고 높은 쪽이 V2니까 V2에서 레퍼런스 0을 빼게 되면 이거는 V2가 된다. 이렇게 구해주면 돼요. 지금은 이제 문자로 나와 있어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숫자로 나와 있으면 조금 더 쉬울 거예요. 뒤쪽에서 좀 예제를 같이 풀면서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질문 있으면 그때그때 질문하세요. 알겠지? 자, 그리고 이제 아까 했던 거에 조금 이제 변형된 형태인데 자, 아까는 요 가운데 요게 없었잖아요. 그렇죠? 없었기 때문에 그냥 위쪽을 하나의 노드로 그냥 쭉 볼 수 있었어. 근데 지금 보면은 가운데 소자가 있지. 그러면 저거를 기준으로는 합칠 수가 없어요. 그럼 합칠 수 있는 거는 자, 얘를 하나의 노드로 볼 수 있고 얘를 하나의 노드로 볼 수 있고 R2를 기준으로는 양단에서의 전 위차가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봅시다. 지금 여기 I2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오메 법칙을 표현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 그림 안에 있는 문자를 이용해서 오메 법칙으로 표현해 보고 싶은 거야. 지금 여기 앞에 것과 지금 이거의 차이는 딱 그거 하나예요. 그러면 자, I2라고 하는 게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뭐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거는 아니라고는 얘기했는데 그래도 가급적 어떻게 해야 될지 수동부호 규정이라는 거를 좀 맞춰주자라고 했었어. 그러면 자, 수동부호 규정을 맞춰주려면 네, 왼쪽이 플러스 오른쪽이 마이너스가 맞아요. 자, 수동부호 규정이라고 하는 게 아직은 헷갈려. 자, 화살표의 방향이 어떤 소자의 전압의 플러스 방향 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면 수동 보여주를 만족하는 거죠. 자, 전류의 방향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전류의 방향에 맞춰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정해보자는 거야. 그러면 여기를 플러스, 그러니까 왼쪽을 플러스, 오른쪽을 마이너스로 맞춰주면 되겠지? 자, 그러면 아까 내가 여기서 하고자 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오메 법칙을 한번 적용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메 법칙을 한번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 있는 변수들을 가지고 식을 써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뭐 어떻게 쓰면 좋을까? I2를 봅시다. I2라고 하는 전류는 R분의 V여야겠지? 그치? 저항 값 얼마? R2. 전압값이 얼마가 돼야 되는지가 궁금하지? 그치? 어떻게 하면 될까? 자, 지금 보면 나와 있진 않지만 여기를 뭐 2번 노드, 나와 있구나. 여기를 1번 노드로 봅시다. 여기 2번, 1번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저기 우리가 뭐 V12 혹은 V21으로 표시하게 될 때 마이너스 쪽이 2번이고 플러스 쪽이 1번이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 V12로 표시하는 게 일반적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값이 얼마여야겠어? 우리가 방금 전에 방금 슬라이드에서 봤던 걸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돼? V1에서 V2를 뺀 값이 되겠죠. 이해돼요? 그래서 자, 요거를 하고 싶은 거예요. I2라고 하는 전류를 우리가 구해야 돼. 그리고 R2라고 하는 저항값을 알고 있어. 그리고 V1이라고 하는 전압과 V2라고 하는 전압, 노드 전압이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I2는 V1-V2로 계산해 주면 돼. V1-V2를 R2로 나누어 주면 돼요. 자, 방금 앞에서 봤던 그림에는 저항이 없었잖아요. 그치? 여기 이제 저항이 하나 생긴 거고, 그 저항을 기준으로 다시 보면은, 자, 1번 노드가 있고, 여기 2번 노드가 있고, 여기 지금 V라고 하는 전압이 있는데, 저 V라고 하는 전압은, 자, 여기 보면 마이너스가 오른쪽, 플러스가 왼쪽이에요. 그러면 얼마? 아니, V라고 하는 전압은 V1, 2가 되는 거겠지. 맞아? 음. 그리고 그 값을 우리가 V1과 V2를 가지고 계산하면 자, 플러스 쪽에서 마이너스 쪽을 빼주면 되겠죠. 그렇죠? V1 마이너스 V2가 되면 되죠. 그리고 전류 I를 구하기 위해서는 자, 전류의 방향과 지금 수동보 규정이 만족하도록 전압비 설정되어 있죠. 그러면 R분의 V1, 2가 들어가면 되는데 V1, 2라고 하는 게 R분의 V1 마이너스 V2가 되면 되겠지. 요거 잘 기억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 뭐 I2만 구해봤으니까 I1하고 I3도 한번 같이 구해봅시다. 이왕 구하는 거. 자, 그러면 I1이라고 하는 전류는 지금 요거예요. 그리고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흐르고 있어. 그러면 수동보 규정을 만족하도록 전류의 방향을 정해주면 위쪽을 플러스 아래쪽을 마이너스로 잡아주면 되겠지. 전류의 방향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니까. 그러면 자, 지금 여기 3번 노드고 여기 1번 노드니까 여기에 걸려 있는 전압은 V 얼마에 1, 3이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전압값을 구하면 V1에서 V3를 빼주면 되는데 V3가 지금 그라운드가 잡혀 있으니까 이게 0이죠. 그러면 요거는 R1분의 V13이 되는데 자, V3 값이 0이니까 R1분의 V1 값과 같겠지. 그렇죠? 이렇게 구해주면 돼요.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봅시다. 같은 경우이긴 한데 그래도 연습하는 의미니까 자, 여기 I3를 구해봅시다. I3라고 하는 거는 위에서 아랫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으니까 여기를 플러스, 여기저기 하면 안 되고 위쪽을 플러스, 아래쪽을 마이너스로 잡아주면 어떻게 돼? 수동보 규정을 만족하는 방향으로 설정했죠. 그러면 자, V3가 아니고 위쪽 노드가 2고 아래쪽 노드가 3이니까 V2, 3이라고 하는 전압값을 구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 값이 얼마여야 돼? V2 마이너스 V3인데 V3 값이 0이니까 V2 값이 되면 되겠지? 그러면 I3라고 하는 전류의 값은 R3분의 V23인데 그게 우리가 구한 게 V2와 같으니까 R3분의 V2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자, 지금은 좀 문자로 쓰여져 있어서 조금 뭐 어색하고 복잡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숫자로 쓰여져 있으면 조금 쉬울 테니까 일단 그래도 요 개념 좀 이해합시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어떤 과제 문제랑 이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자, 전압을 알려주지 않고 그 어떤 소자의 양단에 걸려 있는 전압을 알려주고 그 전이차를 네가 알아서 구해서 전류를 구해라라고 하는 거가 지금 요 문제의 취지야. 알겠죠? 당연히 할 수 있어야겠지. 그렇지?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아래쪽에 뭐 그것과 관련된 얘기가 지금 그려져 있고 여기 이제 컨덕턴스를 이용했을 때는 그냥 G로 쓰면 된다라는 얘기도 써 있긴 한데 뭐 사실 저거는 그냥 뭐 크게 지금 중요하진 않아서 지금 중요한 건 뭐냐?
자, 어떤 소자가 있을 때 소자의 양단에 있는 노드 전압을 알려주고 나면 그 노드 전압을 이용해서 전류 혹은 그 소자에 인가되어 있는 전압 전 위차를 구하는 거를 연습하는 거예요. 이해되지? 자, 직렬 연결과 이제 병렬 연결인데 요거는 이미 했던 얘기라서 그냥 좀 간단하게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직렬 연결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마주보는 한 쌍의 노드가 있고 지금 여기서는 자, 마주보는 한 쌍의 노드가 여기 있다라고 칩시다. 그럼 마주보는 한 쌍의 노드가 있고 그 노드와 노드 사이를 연결하는 경우의 수가 길이 하나인 경우예요. 지금 A라는 노드에서 B라는 노드를 가기 위해서 지금 요 길을 거치지 않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러면 얘는 직렬 연결이지. 그치? 직렬 연결이고 직렬 연결의 특징 뭐? 전류는 모든 소자에 있어서 전류는 같은 크기에 그리고 같은 방향의 전류가 흐르고 대신에 뭐가 달라? 전압. 인가되어 있는 전압의 크기는 달라지는데 그 전압의 크기는 저항의 크기에 비례해서 나누어진다. 저항이 크면 전압을 크게, 저항이 작으면 전압이 작게 설정된다. 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이제 배웠잖아. 자, 여기 V1이고 여기 V2고 여기 V3고 이미 우리가 지금 오hm 법칙을 배웠으니까 V1이라고 하는 값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전류가 I니까 어떻게 구해? I 곱하기 R1. 그치? V2는 I 곱하기 R2. V3는 I 곱하기 R3야. 그러면 I라고 하는 전류는 다 동일하잖아. 그러면 전압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결국 뭐예요? 저항. R1, R2, R3지. 그치? 그래서 R1, R2, R3에 비례해서 V1, V2, V3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그럼 봅시다. 이거. 병렬 연결이야. 자,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보면 돼요. 마주보는 한 쌍의 노드가 이렇게 있더라고 봅시다. 자, 지금 내가 빨간색으로 박스 친 저 안에는 도선만 있고 소자가 없죠. 그렇지? 그러면 저거를 우리가 하나의 노드로 볼 수 있는 거겠지. 그러면 자, 마주보는 한 쌍의 노드가 있고 이 노드와 노드 사이를 갈 수 있는 길이 뭐 일단 전류원은 제외하고 하나, 둘, 세 개 있지. 여러 개가 있어 일단. 두 개 이상 있으면은 여러 개 있는 거야. 그리고 그러면 병렬 연결인 거예요.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일단 노드와 노드 사이가 있고 그 노드와 노드 사이의 전압을 V라고 봤어요. 그리고 병렬 연결인 경우에는 그 노드와 노드 사이의 전압이 다 동일하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소자에 인가되어 있는 전압이 동일하다고 했어요. 맞아? 그러면 이제 봅시다. 자, 우리가 뭘 구해야 되냐면 I1이라는 걸 구하고 싶어. I1이라고 하는 거는 저항이 R1이고 위쪽을 플러스 아래쪽 마이너스 잡았을 때 여기에 V라고 하는 전압이 걸려 있어요. 그러면 R1분의 V라고 하는 것이 I1 값이 되겠지. I2는 마찬가지로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잡았을 때 V라고 하는 전압이 걸려 있고 R2분의 V라고 하는 전압이 걸려 있겠죠. I3는 R3분의 V라고 하는 전압이 걸려 있을 거야. 아니야, 전류가 흐르고 있을 거야. 네, 지금 말을 좀 잘못했는데. 자, 그러면 자, V라고 하는 건 동일해요. 달라지는 거는 R1분의 1, R2분의 1, R3분의 1이지. 자, 저항의 역수에 비례해서 나누어져요. 다시 말하면 이게 각각 얘기하는 게 뭐야? 컨덕턴스 G1의 V, 이거는 컨덕턴스 G2의 V, 이거는 컨덕턴스 G3의 V가 되겠지? 자, 컨덕턴스에 비례해서 전류가 나눠진다라고 얘기를 해도 같은 얘기예요. 저항의 역수에 비례하거나 아니면 컨덕턴스에 비례해서 전류가 나눠진다. 그거를 우리가 전류 분배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서 나 얘기했던 거를 전압 분배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미 우리는 전압 분배 법칙과 전류 분배 법칙을 배웠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메쉬라는 게 있고 루비라는 게 있는데 뭐 이거는 그냥 읽어봅시다. 그냥 뭐 괜히 얘기하면 더 헷갈려. 그냥 일단은 다 만족한다라고 봐요. 다 루비라고 봐 그냥.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키르호프 커런트 법칙과 키르호프 볼테이지 법칙을 배울 건데 아직 시간도 충분하고. 자, 우리가 키르호프 커런트 법칙이라는 거는 어떤 기준이 되는 노드가 있어요. 여기 노드가 하나 있어. 그리고 이 노드를 기준으로
전류를 뭐 들어가게 그려도 되고 나가게 그려도 상관없어요. 뭐 어떻게든 하여튼 저 전류를 기준으로 아니 저 노드를 기준으로 전류가 들어간 전류가 있고 나간 전류가 있도록 합시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 하면 이거야. 들어오고 나가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아니고 일단 하나씩 봅시다. 자, 키르호프 전류 법칙이 총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가 다 같은 얘기예요, 어차피. 첫 번째 한 얘기는 들어오는 전류의 합은 0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첫 번째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하는 얘기는 자, 그러니까 노드를 기준으로 나가는 전류의 합은 0이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예요. 자, 세 번째는 자, 들어오는 전류의 합과 나가는 전류의 합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앞에 거 두 개보다는 얘를 기준으로 봅시다. 자, 들어오는 전류의 합과 나가는 전류의 합은 같다. 그러니까 노드를 기준으로 노드를 향해서 들어오는 전류의 합과 노드에서부터 나가는 전류의 합은 같다라는 거를 우리가 얘기를 할 건데 자, 아까 이제 뭐 어떤 얘기를 했었냐 하면 큰 물줄기가 들어가. 그러면 여기를 노드라고 봐요. 10A가 들어가고 있어. 그러면 자, 나갈 때 여기 1A 있고 3A 있으면 여기 얼마가 나가야 될까? 들어온 만큼 어쨌든 세 가지를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여기 6A가 나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 개념적으로 이해되죠? 들어온 만큼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조금 다르게 표현한 게 이거야. 들어오는 전류합과 나간 전류합이 같다는 건데 이거를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와닿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좀 쉽게 그린 건데 자,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일단 지금 들어오는 전류가 있어요. 여기가 3A 있고 여기가 뭐 5A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나가는 전류가 여기 2A 있고 그리고 여기 3A 있다라고 치고 그러면 여기서 얼마가 나가면 될까? 3A가 나가면 되겠지. 그렇지? 자, 물이 들어오는데 흘러 넘치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려면 그만큼 나가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봅시다. 지금 요게 결국 들어오는 전류의 합은 얘예요. 5 더하기 3. 나가는 전류의 합은 여기 있는 요 세 개야. 2 더하기 3 더하기 3. 그리고 그게 여기 맨 마지막에 쓰여 있는 요 얘기예요. 들어오는 전류의 합과 그러니까 노드를 향해서 들어온 전류의 합과 노드로부터 나가는 전류의 합은 같다라는 것이 키르호프 법칙이에요. 그러면 자 여기 쓰여져 있는 요 아래쪽에 쓰여져 있는 얘를 들면서 좀 합시다. 자 노드가 있어요. 노드를 향해서 I1이라고 하는 전류가 들어가고 있어. 그러니까 들어온 전류 합도 구해봅시다. I1이라고 하는 전류가 들어가고 있고 I2라고 하는 전류도 들어가고 있고 I4라고 하는 전류도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나간 전류의 합은 I3 하나지. 그치? 요게 지금 요 세 번째를 기준으로 쓴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변형시켜서 좀 볼게요. 자, I1, I2, I3가 지금 아니 I1, I2, I4가 들어가고 있는 전류죠. 그러면 자, 첫 번째 얘기는 뭐냐면 들어오는 전류의 합은 0이다라는 거야. 모든 전류가 다 들어갈 수 있게 방향 설정을 바꿔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요 I3에 해당되는 거를 마이너스 I3로 바꿔주면 되겠지? 그 얘기가 결국은 뭐야? 얘를 1로 넘겨주면 여기 0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I3 되고 그 얘기가 요 얘기예요. 들어오는 전류의 합은 0이다. 그러면 마찬가지야. 우리가 두 번째는 나가는 전류의 합은 0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노드가 있고 나가는 전류의 방향을 바꿔주려면 I1을 구호를 뒤집어줘서 마이너스 I1, I4도 구호를 뒤집어줘서 마이너스 I4, 그다음에 얘도 뒤집어줘서 마이너스 I2로 바꿔주면 되겠지. 얘네들을 와장창 1로 넘겨주면은 I3, 마이너스 I1, 마이너스 I2, 마이너스 I4가 되고 왼쪽에 뭐만 남아요? 0만 남겠지. 그 얘기가 이 얘기예요. 나가는 전류의 합은 0이다.
어떤 걸로 외워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적어도 이 셋 중에 하나의 케이스는 외우고 있읍시다. 알겠죠? 생각보다 많이 쓰여요. 자, 그래서 키르호프 전류 법칙은 일단 세 가지로 쓰는데,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배웠던 거는 그러니까 어떤 노드를 향해서 들어온 전류의 합과 나가는 전류의 합은 같다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거고, 그걸 조금 변형하게 되면 노드를 향해서 들어오는 전류의 합은 0이다. 혹은 노드로부터 나가는 전류의 합은 0이다로 바꿔서 쓸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우리 이제 주체적으로 숫자가 있으니까 숫자를 그러니까 이럴 때 쓴다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보면은 I1이라고 하는 거를 구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노드가 있고 들어오고 나가는 전류들이 있으니까 어, 세 번째 경우를 갖고 해봅시다. 들어오는 전류압과 나가는 전류압은 같다로 놓고 한번 풀어볼게요. 자, 들어오는 전류 5A, 그치? 그리고 지금 보면은 요게 들어오고 있네. 5A와 그냥 숫자만 쓸게요. 자, 5 더하기 I는 나가는 전류의 합 2 더하기 마이너스 3. 맞아? 요게 마이너스 1 되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I는 마이너스 6이 되면 되겠지. 그러면 자, 노드를 들어가는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6A가 되는 거고 노드로부터 나가는 방향으로는 6A가 되면 되겠죠. 그렇죠? 자, 이게 세 번째 경우에 해당되는 거고 첫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였지? 들어오는 전류의 합은 0이다 라는 거. 자, 다 들어오게 바꿔볼게요. 요거 마이너스 2A, 요거 5A 됐고 요거는 방향 바꾸면 3A가 되겠네. 자, 들어오는 전류합은 0이다니까 I 더하기 5A 더하기 마이너스 2A 더하기 3A는 0. 그러면 8에서 2 빼는 거니까 I 더하기 6은 0. 그래서 I는 마이너스 6이 되겠지. 어떻게 풀어도 같은 결과라는 얘기죠. 자, 뭐 나가는 전류합은 0이다는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뭐 어차피 같은 얘기이고 어, 쉽게 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되고, 자, 키르호프 전압 법칙인데, 자, 키르호프 전압 법칙은 일단 하나의 룹이 있어야 돼요. 룹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닫힌 구조예요. 그리고 그 룹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자, 전류의 방향을 하나 설정해야 돼. 지금 뒤쪽이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으니까, 오케이. V1, V2, V3. V1, V2, V3.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전류의 방향을 임의로 설정을 해요. 전류 I를 이렇게 임의로 설정을 해요. 자, 그냥 나는 시계 방향을 돌리는 게 습관이야. 그래서 그냥 시계 방향을 돌렸는데, 뭐 반시계 방향을 돌리고 싶으면 반시계 방향을 돌려도 돼요. 그러면, 자, 뭐 아까 이제 저기 나와 있던 거는 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정해져 있었는데, 그냥 임의로 정해 봅시다. 여기를 뭐 마이너스 플러스로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로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로 하자. 자, 키르호프 전압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아까 봤던 이제 세 번째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 하나의 룹이 있어요. 그 룹 안에서 소자가 있지. 저 소자들에서 나타나는 전압 상승과 전압 강하를 가지고 우리가 정의를 해요. 그러면 자, 지금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흐른다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 있는 요 V1은 전압 상승일까? 전압 강하일까? 자, 전압 상승이라는 게 뭐, 어떤 의미야? 전압이 올라가는 경우. 그치? 어. 자,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로 들어와서 플러스로 나가게 되죠? 그러면 V1만큼 올라갔지. 그치? 그러면
요거를 거치는 동안은 전압 상승이 된 거예요. 자, 예를 봅시다. 전류의 방향이 이 방향이기 때문에 그래. 전류의 방향이 뒤집어지면 또 다른 얘기가 돼요. 전류의 방향이 이 방향인데, 그러면 여기 보면은 플러스로 들어가서 마이너스로 나오는데, 자, 플러스가 높은 위치이고 마이너스 낮은 위치인데, 어쨌든 플러스에서 아랫방향으로 내려간 거지. 얼마만큼 내려갔어? V2만큼 내려갔지. 그러면 V2만큼의 전압 강화예요. 이해돼? 얘는 V3만큼의 전압 강화가 있겠지. 자, 일단 여기선 중요한 거는 전압 상승과 전압 강화를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전압 상승과 전압 강화를 구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류의 방향을 어쨌든 설정을 해줘야 돼, 하나는. 그래야 전압 상승과 전압 강화가 나와요. 이거는 그냥 임의대로 설정하면 돼요. 알겠지? 그러니까 항상 와서 이렇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 그러니까 반대 방향을 돌리면 안 되냐고. 상관없어. 상관없는데 대신에 일관되게 해줘야 돼. 알겠죠? 자, 그러면 자, 키르호프 볼테이지 법칙은 전압 상승의 합과 전압 강화의 합은 같다라고 하는 게 키르호프 볼테이지 법칙이에요. 그러면 전압 상승의 합이 얼마야? V1만큼 있는 거지. V1은 전압 강화의 합 얼마? V2 더하기 V3. 요게 키르호프 볼테이지 법칙의 세 번째 경우예요. 그러면 네, 첫 번째 경우가 지금 전압 상승의 합인지 전압 강화의 합인지 모르겠지만 전압 상승의 합으로 해봅시다. 자, 전압 상승의 합은 0이다. 놓는 게 키르호프 볼테이지 법칙의 첫 번째거든요. 그러면 자, 얘는 전압 상승 맞지? 그렇지? 얘는 전압 강하잖아. 근데 전압 상승으로 바꿔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를 마이너스, 여기를 플러스로 놓고 어떻게? V2인데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지. 여기 세 번째 거는 얘도 전류를 내가 이 방향을 잡으면 전압 강하죠. 얘를 전압 상승으로 바꿔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플러스를 놓고 V3인데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죠. 그러면 전압 상승의 합은 0이다로 놓고 풀려면 자, V1의 전압 상승이 있고 거기에 더하기 마이너스 V2만큼의 전압 상승이 있고 그리고 마이너스 V3만큼의 전압 상승이 있는데 그게 0이다로 놓고 풀면 되겠죠. 자, 결국 요 식에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요 두 개를 왼쪽으로 넘겨주면 되는 거지. 그렇지?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경우 전압 강화의 합은 0이다로 놓고 풀면 돼요. 자, 전압 강화로 놓고 풀려면 지금 얘는 전압 강화, V2는 전압 강화, V3도 전압 강화지. V1은 전압 상승이 되고 있으니까 얘를 바꿔주면 되겠지. 어떻게? 전압 강화될 수 있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바꿔주고 전압의 크기를 마이너스 V1으로 해주면 돼요. 그러면 자, 전압 강화의 합은 0이다니까 마이너스 V1 더하기 V2 더하기 V3는 0이다로 놓고 풀면 되지. 지금 여기서 V1을 오른쪽으로 옮겨주면 같은 식이 되죠. 자, 세 개 중에 하나만 외우고 있으면 돼. 잘. 그리고 여기 키르호프 전압 법칙에서는 중요한 거는 전류의 방향은 여러분들이 임의로 설정하되 일관된 방향으로 돌리세요. 일관된다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모든 소자들이 같은 전류의 흐름을 가질 수 있게, 동일한 전류의 흐름을 가질 수 있게. 여기서는 뭐 시계 방향이었다가 여기서는 반시계 방향이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꼬여버리는 거고, 그러지 말고 반시계 방향이면 전체적으로 반시계 방향, 시계 방향이면 전체적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면 돼요. 그리고 자,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떨어지면 전압 강화야. 알겠지? 그리고 마이너스로 들어가서 플러스로 나오면 전압 상승이에요. 만약에 이거를 바꿔줘야 되면은 부호를 바꿔주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의 그 순서를 바꿔주고, 그 전압의 크기는 유지하되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돼. 알겠어요? 그러면 다시 원래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자,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첫 번째가 전압 강화의 합은, 그러니까 첫 번째 전압 강화였네요. 전압 강화의 합은 0이다. 두 번째가 전압 상승의 합은 0이다. 세 번째가 전압 상승의 합과 전압 강화의 합은 같다. 알겠죠? 자, 그러면 예제 하나만 더 풀고 오늘 이제 끝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자, 여기 전류의 방향을 잡아줬어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우리 키르호프 볼테이지 법칙을 이제 적용해 보자라는 건데, 자, 전압 상승의 합과 전압 강화의 합은 같다로 놓고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전압 상승인지 강한지를 구분해야겠지. 자, 화살표의 방향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왜였나?
전류의 화살표의 방향을 따라가면서 이거를 표시해줘.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한쪽만 표시했을 때 마이너스를 만나게 되면 전압 상승, 플러스를 만나게 되면 전압 강화로 보면 되겠죠? 자, 전압 상승 두 개 있지, 그러면. 얘와 얘는 전압 상승이야. V1 더하기 V4는 전압 상승이에요. 전압 상승압과 전압 강화압이 같은 거니까, 자, 플러스로 들어가는 것들은 전압 강화로 보면 되겠지? 그러면 V2 더하기 V3 더하기 V5는 전압 강화예요. 얘네 이것들의 합과 이것들의 합은 같다로 놓고 풀면 세 번째에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만 더 연습해 봅시다. 전압 강화의 합은 0이다로 놓고 풀게요. 자, 지금 보면은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니까 더 전압 강하지. 근데 전압원 두 개는 마이너스로 들어가니까 전압 상승이에요. 얘를 전압 강화로 바꿔주면 되겠지? 어떻게 바꿔주면 돼?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꿔주면 되고, 그치? 그 값이 얼마? 마이너스 V1.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꿔주면 되고, 전압값이 마이너스 V4가 되면 돼요. 이해돼? 이해돼? 자, 그러면 전압 다 강화로 바꿔준 거지? 그냥 다 더해주면 돼요. 자, 마이너스 V1 더하기 V2 더하기 V3 더하기 마이너스 V4 더하기 V5의 합은 0이다. 요게 뭐야? 필요프 볼테이지 법칙 첫 번째. 전압 강화의 합은 0으로 본 거예요. 전압 상승은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 질문이 있을까? 그래도 빨리 끝났네. 네, 질문이 있을까요?